예, 안녕하세요. 저 중어중문학과 소개를 맡은 중문과의 김준영 교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어중문학과 그리고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이렇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계시겠는데요. 이제 이런 포맷으로 뭔가를 써야 될 일이 있죠. 자기소개서인데요. 4번 이제 항목에 보면 이런 걸 쓰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항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모집 단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면 왜 중어중문학과에 지원을 했느냐, 그렇죠? 두 번째가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지원을 하시려면 자기소개서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채울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좀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채웠는지, 저는 고려대 중문과 입학한 것은 아니어서 주로 첫 번째 항목, 해당 모집 단위의 지원 동기에 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저희 학과를 지원한 수험생들의 자료를 좀 읽어보면 이제 중국에 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예전엔 주로 이제 한비아 씨의 중국 견문록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 이야기도 하고, 최근에는 보보경심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책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이제 좀 식상하다,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국에 관한 책들은 정말 너무 많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문과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장래 희망, 아까 이제 지원 동기를 뭔가 좀 얘기하려면 내 장래 희망이 뭔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장래 희망하고 아무 상관없는 학과를 가는 건 아니니까요. 저의 장래 희망은 이렇게 소설가 한강 씨처럼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설을 썼어요. 단편 소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목은 스팀 그레이의 모험. 이것저것 베낀 책이죠. 지금 나왔으면 아마 표절로 큰일 났을 거고요. 어쨌든 제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죠. 이제 제가 소설가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쓰는 소설도 많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설책을 참 많이 읽은 편입니다. 저는 세계의 명작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읽어봤는데 삼국지라는 걸 읽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단편 소설 한 편 쓴 아마추어 소설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삼국지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설이 있을 수가 없어. 주인공이 중간에 다 죽어요. 유비, 관우, 장비, 나중에 심지어 제갈량까지 주인공을 다 죽여놓고 무슨 소설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러는 건지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내가 소설가가 되면 한번 내가 다시 쓰겠다. 저의 목표는 삼국지 개작, 이 좀 약간 미완성의 이 작품을 소설가로서의 재능이 출중한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이 소설을 다시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공부하려면
나중에 대학에는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중문과 뭐 이런 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렴풋이 중문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찍지 마세요. 네. 제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예요. 특히 뭐 이렇게 도덕 과목 이런 거 성적 보지 마시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딱 100점을 2번 받았습니다. 한문에서만. 성적이 휘황찬란하죠. 제가 다른 건 못했는데 뭐 이렇게 우수한 우등생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한문만큼은 삼국지를 개작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한문으로 된 소설이기 때문에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적어도 한문만큼은 아주 잘했습니다. 뭐 한두 개 이렇게 잘 안 틀렸어요. 그래서 뭐 나름 자부심을 가진 어떤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제가 100점 한번 맞아본 과목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국 중문과를 입학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어렴풋이 생각했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대학 합격자 발표를 그 학교 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가 합격자가 쑥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날 딱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제 이름이 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증을 받았죠. 중어중문학과. 이게 이제 저 스토리입니다. 지원 동기. 그때 이제 면접도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네는 왜 중문과에 지원했나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학생이 하나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좀 스토리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1988년도에 중문과 입학했습니다. 제가 중문과 입학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좀 반대 의견이셨어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라. 첫째, 법학과. 두 번째, 경찰대. 세 번째, 상상이 좀 안 가시죠? 육사. 이 세 군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그것은 제 장래 희망이 법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또 장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과를 갈 수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뭐 다행스럽게 우리 부모님이 제 의견을 뭐 고집스럽게 꺾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 주변에서는 그 당시는 이제 중국어라는 걸 배워서 뭐 그렇게 활용도가 크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뭐 대만에 관심 있어? 뭐 이런 정도. 그냥 정 배우고 싶으면 가서 부전공으로 하거나 학원 다니면서 배우지 그래. 이런 충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88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라는 걸 하면서 이제 중국, 그 소련 당시에 이제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시작했고요. 92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제가 92년에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과가. 뭐라고 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선견지명이 있다. 갑자기 뭐 이렇게 평가가 확 바뀌어가지고 2003년 이제 YTN 중국과의 좀 많은 관계가 이제 좋아지면서 이게 방송에도 이런 뭐 내용이 나오고요. 중문과는 20명에서 정원이 6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이제 기사가 어문 계열의 간판이 됐다. 이제 중문과가 영문과를 제치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여기서 새삼스럽게 우리 중문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문과의 가능성은 뭐 크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앞에까지 이제 주로 뭐 제 얘기였고요. 중문과에서는 뭘 배우나 뭐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학과 이름이 이제 중어 중문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중어라는 것은 이제 중국어의 줄임말이고요.
뒤에 중문이라는 것은 중국 문학의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중국의 언어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학과는요, 우리나라에 100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과처럼 중어중문학과도 있고, 뭐 중국어학과도 있고, 중국문화학과도 있고, 중국학과도 있고, 그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표준적인 형태는 중어중문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언어와 문학, 이걸 이제 공부하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장 역시 관련이 큰 나라는 중국이죠. 그렇지만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중문과를 나왔다고 그래서 그럼 다 중국하고 뭐 무슨 일을 하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절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문과를 졸업하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중국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졸업생은 한 제가 볼 때는 한 40%? 나머지 60%는 뭐 그렇게 중국과 아주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문과 하면 그냥 무조건 중국 그렇게 등호를 거기에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뭐 중문과 나왔는데 어디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 더 가깝진 않겠죠. 중국은 이제 인구가 1위고 GDP가 2위고 면적이 4위인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문과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겠죠. 우리하고 뭔가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제 접할 기회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미래를 좀 청사진을 그려볼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무역 상대국을 보면요, 우리가 수출을 하는 나라도 중국이고 수입을 하는 나라도 중국이에요. 1등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재화와 용역, 이 두 가지를 만들고 나면 그거의 시장은 어디 있느냐? 중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기회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뭔가를 이제 우리 시장에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갖고 올 때도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평소 관련이 없어도 그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뭔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과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을 이렇게 배양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어 이제 배워야 되겠죠. 뭐 여러분 이제 외고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죠. 우리 중국어는 성조 언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싫었어요. 중국어가 왜 성조를 넣나? 이걸 그냥 니호 이렇게 읽으면 끝인데, 그러면 예전에 제가 조금 잘했던 한자 실력만 가지고 이제 버틸 것 같은데, 발음도 좀 달라지고 니하오 거기다가 뭐 좀 이렇게 정말 귀찮아요. 니하오 뭐에 올렸다 내렸다 방정맞게 니호 하면 끝인데, 뭐 근데 그 나라 사람이 그렇게 쓴다는데 뭐 외우는 수밖에. 중국어도 이제 성조가 있어서. 중국어를 왜 배우냐? 간단하죠. 뭐 아까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커뮤니케이션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중국 문학을 배우는데요. 뭐 여기 시, 우리 이백 같은 시인, 아까 소개한 삼국지, 중국에서 이제 삼국지 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삼국지라고 하고, 뭐 현대 소설, 허삼관 매열기, 뭐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문학이죠. 고전 문학도 있고 현대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배우는가? 중국 사람들의
어떤 사상, 감정, 생각. 중국은 역사가 조금 오래된 나라죠. 그리고 또 땅이 넓은 나라고요.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들은 아주 스펙트럼이 넓을 거라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사람, 많은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문학 작품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제 어릴 적 꿈처럼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소설을 읽거나 시인이 되기 위해서 꼭 시를 읽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그냥 니하오하가 그런 짧은 인사만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깊게 담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다 뭐 조금 대화를 나눠본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중문과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과목들로 이렇게 일단 언어 과목들, 중국어 과목들이 여기 쭉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쭉 이렇게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학연수, 네이티브와 조금 더 접촉하는 기회 이런 걸 갖게 되죠. 그곳이 이제 우리는 이제 북경사범대학이라는 곳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1이라고 7학기는 국내에서 한 학기는 이제 중국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한 학기가 바로 북경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 FAQ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중문과에 입학할 수 있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문과에 갔듯이 지금도 뭐 그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 비슷비슷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외고에서도 중국어를 좀 배우고 오고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를 중국에서 살다 온 학생도 있고 하니까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그 우리 학과 내에 제법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 학교 입학하면 큰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앞서가지만 결국 한 언어를 이렇게 전공해서 4년 정도 배우다 보면 비슷해집니다.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어떤 언어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들 막 중국어 날고 긴다는 학생들만 입학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고요. 입학해서 우리 학과에서 이제 마련한 이제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중국 문학을 이제 또 공부하게 되죠. 중국 문학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국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고전 문학부터 약 한 3,000년 정도의 문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나름 자기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BC 2333년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역사라는 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겨우 삼국시대 와서야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 조금 어떻게 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만, 근데 중국은 그 전에 것 BC로 가는 대략 한 10세기까지는 거의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서로 뭐가 될 수 있어요?朋友,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공부하는 것이 중국을 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상생하고 서로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려면은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충돌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문학이나 고전 문학 또 현대 문학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심도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문학에 대해서 약간 조금 또 두려움. 중국어는 뭐 언어니까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 문학은 또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외울 것도 많고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많으니까요. 작가도 많고 또 역사도 오래되고 저는 예전에 제가 중문과에서 배운 이제 커리큘럼은요 조금 더 옛날식 서당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한문 과목 예를 들면 맹자 저는 그 중문과 다니면서 사서 삼경 다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뭐 그렇게 서당식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뭐 할 거 많잖아요. 요즘 뭐 스펙도 쌓아야죠. 뭐 영어 공부도 해야죠. 뭐 그 인턴도 해야죠. 뭐 등등.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과목 내용들로 조금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중문과에 가면 앞으로 내가 뭘 하게 되는 거지? 라고 약간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중문과 졸업생의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라는 굉장히 두툼한 책을 냈습니다. 여기 고용정보원이라는 우리 정부 기관과 함께 여기에 보면 대략 약 90가지의 진로 중어 중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여기 1번이 해외 영어번이고요. 9번에 보면 중어 중문학과 교수 저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90번에 보면 전문 비서까지 이렇게 약 90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중어 중문학과 가서 나중에 뭘 할 수 있지? 라고 궁금하시면 또 이 책을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쪽 집필진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학과 고대 중문과를 졸업한 이렇게 졸업생들 많이 이렇게 섭외해서 이 안에 다 넣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자, 그럼 왜 꼭 중문과 중에서 여러분이 중문과 관심이 있다면 다른 대학도 아니고 왜 K대여야 하는가? 고려대 중어중문학과의 자랑 세 가지를 좀 요약해 보면요. 대학평가 3회 연속 종합 1위, 단군 1회 전무후무한, 높은 취업률과 다양한 진로, 그리고 다채롭고 활발한 학생 자치활동. 하나씩 볼까요? 저희가 종합 1위를 2013년, 14년, 16년 세 번 연속 15년은 평가가 없었습니다. 세 번 연속 1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신문에는 그냥 이렇게 납니다. 학과장한테는 세부 점수가 옵니다. 너네 몇 점이다. 저희가 150 몇 점 받았는데요. 2등은 10점 아래예요. 그리고 2등부터 9등까지는 차이가 10점 안에 다 몰려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격차가 큽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있으니까 그냥 뭐 조금 좋은 대학인가 그게 아닙니다. 높은 취업률 요즘 뭐 많잖아요. 인구론 뭐 문송 뭐 문과라서 죄송하네 뭐. 우리는 좀 보면 그런 데서 벗어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우리 학과는 이렇게 학생들이 활발하게
여기 탈은 이제 연극 동아리고요. 지음은 음악 동아리고, 여기 무한은 무용 동아리예요. 이렇게 중문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금 고리타분하고 그런 약간 좀 구식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다면 이 시간에 싹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진로 워크샵, 졸업생들 몇 분을 이렇게 모셔다가 학창 시절 이야기도 듣고 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 선후배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매년 한 차례 마련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과의 전통이자 자랑인데요. 작년에요, 우리 학과가 이렇게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모 국립대학교 중문과 학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고려대 중문과는 왜 이렇게 잘 나가요? 그 비결이 뭐예요? 자, 그거를 A4지에다가 2장 내외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과는 전국 중어중문학과의 벤치마킹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고 싶죠? 네. 별론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